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자료집에는 그 한글 문서로 들어가 있고 여기 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편한 걸로 보시면서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문화라는 키워드와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다루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 제가 말하고 싶은 문화라는 것은 평등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등 문화 안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우선은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문제점을 검토하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제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 있던 TF에서 만들었던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10분 발표라고 들어서 일단 할 수 있는 만큼의 줄거리만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문제를 삼고 싶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통적인 생애주기의 이행의 프레임으로 이미 청년의 삶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 문제의식에서 이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적극적인 조명의 노력 없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수자들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호출되던 청년들을 보면 어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나고 기존의 고용구조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내지는 또 그 안에서도 장차 생계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실제 시장구조는 바뀌고 있지만 그런 남성들을 중심으로 청년을 호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더 지나고 나면 어떤 정상가족을 꾸려서 4인 정상가족을 꾸려서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역시 청년의 대표적인 얼굴로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호명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정책의 프레임이 지금까지 생애주기, 그러니까 기존 세대의 가치관 안에서의 생애주기에서의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또 수행할 것인가의 여부, 이러한 것으로 재단되고 구성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가 어떤 것을 정상성으로 포괄하고 있는지의 문제인데 사실 통계로 표집되니까 이게 다수가 아니냐라는 말에도 사실은 생각해보고 다시 재고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계 표집에도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야 제대로 된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사회는 이미 변했고 정책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가 이미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사회만 해도 생애주기에 대한 그 이행 순서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뭐 교육 후에 재취업을 하기도 하고 재취업 후에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이제 부모와 갈게 살다 떨어져 살기도 하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는 등의 어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모습을 이미 서구사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한국사회 안에서도 전통적인 의미의 생애주기의 과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왜냐하면 그런 데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노동 형태도 다양해지고 다양한 노동 형태가 증가하고 있고 혼인율이 낮아지고 있으면 또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는 이미 전체 가족 통계에 2015년 이래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상적인 진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양극화로 인해서 생활 세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서로를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도 함께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조명해서 보면 예를 들면 1인 가구 증가라는 현상을 고립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지는 고립된 삶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고립된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원해주자라는 정책적인 그 프레임이 있는데 이걸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인 가구로 호출되는 그 관계 안에는 기존의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어떤 연결된 삶들, 예를 들면 제도 안에 친구라는 관계는 호명이 될 수가 없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다시 제도를 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문제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청년 세대 중에서 일반 청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청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상이고 사실은 그 안에서 이미 자신의 문제를 정책적인 시각에서 풀어갈 수 있는 고민이 충분히 된 사람들에게 권한을 충분히 나누고 있는지라는 질문이 사실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오늘 발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존의 청년 정책에서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그 프레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취업장려 프레임이고 하나는 혼인장려 프레임이라고 나눠보았습니다. 일단 사실 취업장려 프레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짧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청년들을 빨리 취업을 시키고 그 안에서도 버티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정책을 지금까지는 많이 제안을 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일자리가 그 문화 환경이 일자리에 대해서 그 들어가서 평등한 관계에서 평등한 소통 문화를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장 안에 돈이 들어오니까 3년을 버텨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불평등한 노동 환경을 견디면서 지내야 하는 그런 문제점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취업장려 프레임의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혼인장려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혼부부 주택이 보통 청년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어쨌든 간 혼인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붕괴될 거야, 잘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념 때문에 이런 식의 사업이 한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1인 가구 청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자 사니까 연결이 되지 않겠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집을 줘야 할까 1인 가구 대상의 사업이나 내지는 1인 가구 모듬으로 살아가는 쉐어하우스를 상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 양분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망의 확장 가능성을 좀 더 열어주는 것이 미래 정책의 프레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안에는 또 어떤 그 결혼이 어떤 청년들만을 대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 되고 있는가도 한편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평등의 원인으로서는 세습 또는 대물림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혼인이 이미 동지론이 되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자본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크게 기능을 하고 있는 현실 역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지목을 할 때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식으로만 조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기존의 결혼 문화 안에 있는 성별 분업과 불평등, 기존의 위계구조 안에서의 소통 불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주거 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생활 공동체와 관계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것들을 혼인 이외의 형태의 어떤 공동체들을 제도안을 좀 더 편입시키는 방안을 청년정책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가족 구성권이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권, 그 다음엔 사회안전망의 보장입니다. 사실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앞에 분들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는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족 구성권이라는 의미는 가족을 기존의 그런 트레디셔널 패밀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가족을 실천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내가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족 구성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주거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공간 안에서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망들이 생겨나고 고립된 삶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또 한편으로 제가 또 그 이 PTF 안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주택이 비싸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청년 세대들이 2천만 원을 모으고 이건 중위주택 평균 보증금 가격인데 2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독립을 할 수 없다. 이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한편으로는 많이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꼭 이렇게 나의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에 나가서 내가 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한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파크 내 공간이나 아니면 창업지역, 취업지역 지원센터 같은 그런 곳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그 공간도 되게 한정적이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안에서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 같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지방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커뮤니티 공간이 마을에 있다가 이 사업이 어떤 평가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사라졌을 때 커뮤니티가 와해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평가지표에서 사실 잡히지 않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그 관계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내가 좀
좀 더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평가 지표에서 잡힐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고 역시 청년 정책이 새롭게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 기반을 다져주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며 그리고 또 그 보도자료에서 나간 것과 같이 이건 청년 수혜자 그 당사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정책 나눠먹기 그러니까 파이 나눠먹기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신혼부부 주택이라는 것도 전체의 1%인 청년주택 안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것도 협소합니다. 근데 이렇게 프레임을 옮기고 나면 사실 소외가 되어 있는 청년이 아닌 굉장히 많은 소수자들이 이런 제도의 혜택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지켰죠? 감사합니다. 네.